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건은 2011년 11월 영국 버크셔주 레딩에 살고 있는 17살 10대 소녀 가명 에이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참 채팅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카림이라는 이름의 남성을 채팅을 통해서 만났고요. 그와 나누는 남녀 사이의 달콤한 대화를 즐기고 있었죠. 11월 5일입니다. 저녁이 되었고 집에 와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에이미는 무심코 전화를 받게 됐는데 뜻밖이었습니다.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카림이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도대체 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것이었을까요? 혹시 페이스북에 적혀 있었나? 그런데 그 카림이라는 남성은 첫 통화치고는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없이 굉장히 빠른 말투로 에이미에게 말을 건넵니다. 약간 횡설수설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다 카림은 에이미에게 만나보지 않겠냐라고 만남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 걸까요? 에이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태껏 카림과 채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남을 수락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상당히 자극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만약에 만나면 키스를 나눌 수도 있고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에이미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은 근처 퓨어리 공원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게 되죠. 하지만 혼자 나가기란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친구 한 명에게 그곳에 같이 가자고 말하게 되죠. 공원에 도착하고 보니까 카림 쪽에서도 4-5명의 남자아이들이 같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야 아무래도 좀 무안하지 않고 편하게 친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에이미와 친구는 그들이 몰고 온 차에 올라탔고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카림 쪽에 있던 남자애들은 처음 만나는 여자애들이니까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갑자기 남자애들의 손이 거칠어지면서 두 여자아이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에이미는 카림의 손에 이끌려 공원의 다른 쪽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만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을 따라 다른 남학생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으슥한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에이미를 바닥에 밀쳤죠. 그리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머지 남자애들이 그녀를 붙잡았고 에이미는 카림의 강요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시간이 끝났고 카림은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고는 차로 돌아가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에이미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성폭행한 카림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카림은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그녀 몸과 옷가지에 남은 남성의 DNA를 채취했고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추적 결과 해당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게 되죠. 경찰은 바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도착합니다. 영국의 이스트 레딩 지역에 있는 한 집이었는데요. 띵동.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이 집에 20대 남성 살고 있죠? 성폭행 혐의로 체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내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집엔 20대의 쌍둥이 남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아프탑과 모하메드. 이 두 사람은 다 22살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DNA는 일치합니다. 즉, 둘 중에 한 명만 성폭행범이라는 것이죠. 사실 경찰이 DNA 검사를 통해서
먼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모하메드였습니다. 실제 그의 핸드폰에는 에이미와 채팅한 내역, 그리고 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내역 등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신이 이 에이미와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자신이 범행 시각 동생과 아르바이트 장소에 있었다고 증언하는데 이때 경찰은 그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생 아프탑 또한 용의자로 지목되게 된 것이었죠. 방금 보여드린 사진이 동생 아프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프탑 또한 강력히 범행을 부인했고 알리바이까지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다 다시 DNA 검사를 거쳤어요.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에요. DNA가 100%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요. 에이미에게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범인을 쉽게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왜냐면 두 사람 다 DNA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결국 두 사람 다 체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국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 중 한 명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고요. 한 명은 무고한 사람이고 한 명은 성폭행 범죄자니까요. 물론 두 사람의 DNA가 같다고 해서 지문까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문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지문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 재판부는 DNA 자료는 범인의 것이 맞지만 이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가려내는 데에 증거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두 사람 모두 석방시키게 됩니다. 두 사람 중 반드시 한 명은 범인인데도 불구하고 진범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악한 쌍둥이는 영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프랑스 마르세유 지역에서는 22살 된 젊은 여성에서부터 76살의 노인 여성까지 총 3건의 성폭행과 3건의 성폭행 미수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프랑스 경찰은 피해자에게 남은 DNA를 조사한 끝에 그와 일치하는 5명의 용의자를 추려내게 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게 되죠. 그런데 검거하고 보니까 그들이 일란성 쌍둥이 26살 요한과 엘빈 형제였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해가지고 세포들이 독립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생김새가 유사해질 뿐만 아니라 성별, 혈액형, 유전자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던 이 DNA가 두 사람과 다 일치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요, 이 요한 엘빈 형제는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옷과 차, 핸드폰도 다 공유하고 있었고 게다가 심지어는 페이스북 계정까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수사는 더욱더 난항을 겪게 되죠. 물론 이 두 형제 다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런데 분명 범인은 이 2명 중 한 사람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금되었고 그게 10개월이나 걸렸어요.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 대지를 시켜서 물론 이들은 피해자들 볼 수 없게 했겠죠. 그래서 얼굴을 대제시켜서 이 둘 중에 누가 범인입니까? 라고 하긴 했지만 피해자들조차도 정확히 누가 범인인지 헷갈려 했어요. 범인의 행적이 남아있는 CCTV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CCTV를 돌려봐도 도대체 둘 중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죠.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을 조사하던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범인의 특성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말을 할 때 약간 버벅거렸다라는 공통적인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요한과 엘빈 형제의 프로필을 살펴보던 경찰은 이 중 요한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것이 언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해낸 후 결국 범인은 요한으로 밝혀집니다. 이게 바로 범인이었던 요한의 사진입니다. 경찰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추궁 끝에 요행은 결국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했고요.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3건의 성폭행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게 되죠. 재판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거짓말한 것에 미안하다고 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왜 그랬는지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자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쌍둥이였던 엘빈은 10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무죄가 증명돼서 기뻤을까요? 이 사건을 분석한 한 전문가가 말하길 어쩌면 지난 10개월 동안 엘빈의 애매한 진술로 인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형제였던 요한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더욱더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합니다. 토요 미스테리, DNA를 알아도 범인이 일란성 쌍둥이였을 경우 법의 절차가 애매해지는 아주 안타까운 그리고 답답한 이야기였습니다.